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역사를 해독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한선 디톡스 세계사 반갑습니다. 김철영입니다. 예, 어느덧 새롭게 또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세계사 2015 개정교육과정 세계사 교과목과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이 강의는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의미가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2015 개정교육과정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금성출판사 교과서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요겁니다. 선생님이 요걸 선택한 이유가 일단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요 교과서를 채택을 했고요. 요거 뭐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요 교과서를 선생님이 이제 구성해서 봤는데 상당히 좀 그 이전의 다른 교과서들하고는 조금 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서술이라든지 교과서 본문 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학교에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됐고요.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을 조금 우리 강남인강 그 듣는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좀 강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그리고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금성출판사 측에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금성출판사 측에서 학생을 위해서 더욱이 또 이제 강남인강이다라고 하는 요쪽이 어떻게 보면 좀 학생들의 어떤 그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보편적인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건 좀 특수성이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업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이해 집단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성출판사 측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서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어떤 교육과 강의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이번에 강의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그 작년에 했던 강의든 선생님이 그냥 그 필기 자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4개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함축적으로 좀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이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었어요.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사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나 사료를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계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고민을 했고 금성출판사 교육 그 측에서도 다행히 고맙게도 허락을 했고 또 그게 다행히 강남 인강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인강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강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지금 준비하게 됐고요. 이런 다양한 자료나 사료들을 첨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특수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더 강의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뭐 다른 그 강남 인강도 그렇지만 금성출판사 측에서도 해가 되지 않도록 좀 잘해야 되겠다. 또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더 열심히 선생님이 준비할 거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계사를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해석 가능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강이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선사문화 문명의 발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했기 때문에 1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같이 좀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선생님이 그 총 강의 자체는 30강 정도로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30강 안에 있던 것들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주제라든지 아니면 그 단원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생님이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 일정 부분 좀 끄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강의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강의는 조금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선생님이 좀 특수성을 가지고 선생님이 계획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단원은 조금 양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세계사와 관련돼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세계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부분부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좀 진행해 드리면서
교과서에 대한 구성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학습의 어떤 의미와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죠. 세계화가 지금 추구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러면서 다양한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좀 손쉽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다양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에 대한 어떤 존중, 태도 이런 것들이 함양되기 위해선 우리가 그 지역,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또는 뭐 이슬람 문화권이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전통성과 특수성을 이해해야지만 서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세계화 시대 또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뭐 이런 시대에 지구촌 시대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학문이지 않을까 또 교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온 보편적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인 수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어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계사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좀 학습하시다 보면 세계사라는 교과목 자체, 역사를 좀 싫어하는 학생들 중에 세계사를 좀 꺼려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습할 내용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할 내용이 많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학습할 내용이 많다는 건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많은 내용이 곧 어떻게 보면 그 시험 문제로 출제됐을 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습량으로서 변별을 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고 조금의 요령 내지는 뭐 정리, 그다음에 체계하던 어떤 강의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사의 어떤 맛을 딱 느끼게 되시면 그죠? 굉장히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교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과 연대기를 고려한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존에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나오기 이전까지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뭐 대학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들, 현장의 선생님들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계속 그 지역별로 역사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으면 뭐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위진남북조에서 뭐 송나라 시대 때까지 해서 뭐 고대를 배웠다. 그러니까 뭐 한나라 시대 때까지 고대를 배웠다. 자, 그러면 이제 서양의 뭐 그리스 로마를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뺐습니다. 빼서 각 지역에, 그죠? 그 지역에. 그래서 만약에 중국사다 그러면 중국 지역의 역사를 근대 이전까지를 한 번에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단원이죠. 2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아시아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역과 연대기를 고려한 형태의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교과서와 세계사에 대한 인식, 편견 이런 것들을 조금 버리시고 한 번쯤은 좀 내가 요 부분을 통해서 수능 선택을 통해서 어떤 고득점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노력을 통해서 학교 내신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도 굉장히 좀 체계화될 수 있는 형태의 구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수능 선택 학생 수가 비교적 적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어떤 교과목, 뭐 대표적으로 사회과에서 이야기하면 뭐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교과목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학생 선택이 많으면 많은 거에 따라서 또 잘하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소지의 학생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과목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더 편안하게 한 번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더욱이 이제 선생님 지금 강좌 같은 경우는 내신을 대비한 강좌잖아요. 그래서 내신에서 한번 내가 세계사를 좀 굉장히 재밌게 배워본 다음에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수능 선택이라든지 뭐 문과의 경우는 그죠? 또는 뭐 이렇게 내가 또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어떤 학습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이렇게 열어두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성출판사 세계사 교과서의 간단한 어떤 교과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있는 학생도 있고요, 없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조금 굉장히 우려가 됐던 부분이 금성출판사 이렇게만 하면
학교에서 금성출판사 내신을 교과서를 선택해서 내신을 진행하는 학생들만 한정적인 학생들만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강의 자체는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어느 정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죠. 실제 다른 출판사를 선택한 그런 학교에서 내신을 준비하시더라도 세계사 내용 자체는 교육과정 안에서의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특이한 몇 가지 자료나 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체크하셔서 좀 교과서 내에서 살펴보시면 지금 이 금성출판사를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는 이 강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른 선택된 그 학교에서의 내신 이런 것도 획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또는 자료와 사료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접근하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요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소스를 사용하는 거지 실제 내신 준비를 하실 때는 다른 출판사 교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나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학력평가 수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선생님이 다 고려해서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쯤 1강 또는 2강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시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와 주셔서 열심히 학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다양한 자료들이 좀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출판사 교과서를 좀 활용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 중에 여기 보시면 미리 보는 핵심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리 보는 핵심어다라고 하는 이 핵심어가 실제 세계사에서 문제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시기의 어떤 인도의 역사와 문화, 그 역사와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세계사가 실제 문제가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리 보는 핵심어다라고 하는 부분 선생님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지도입니다. 이 생각지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학습하시고 나서 뭔가 이 단원, 특히 인도의 역사다 그러면 이 인도, 특히 뭐 마우리아 왕조 또는 뭐 쿠시안 왕조다 그러면 마우리아 왕조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머릿속으로 좀 지식으로 구조화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들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역사는 분명히 구조화가 가능합니다. 바로 그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지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먼저 선생님이 간단히 소개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요 세계사 교과서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량 기르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료들을 활용하거나 교과서 본문의 핵심적인 중요한 키워드와 세계사의 어떤 맥락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의 형태 또는 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 설명 속에 다 포함이 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굳이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강의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뭔가 세계사를 좀 체계적으로 좀 보여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한 형태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그냥 활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강의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수강 대상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이 오픈을 해놨어요. 홈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선생님 강의 홈페이지에. 쉽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된 강의고 세계사 교과서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강의를 듣고 세계사 내신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강의.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성출판사를 선택한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강 대상으로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좀 세계사를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등급에서 고득점에 올라가는 데서 굉장히 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조금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핵심 강의 30강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렇구나라고 맥락을 좀 잡으시는데 또는 지식을 구조화하시는데 역사 지식을 구조화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내신 세계사 교과목에 고득점을 획득하고 싶은 학생,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맞죠, 그죠? 근데 이 강의의 어떤 목적과 그다음에 의미가 무엇이냐?
실제 세계사와 관련돼서 맥락을 이해하셔서 아주 적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맥락적으로 이걸 지식을 습득하시기를 선생님은 목적에 두고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표 등의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고난이도 문제로 나왔을 때 시간의 연속성상의 어떤 연대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가와 나의 역사적 사이 시기, 그죠? 이런 문제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되시면 이제 좀 쉬울 것이다.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놓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그런 강의가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편견, 그죠? 세계사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에 어떤 금성출판사다라고 하는 어떤 한정적인 어떤 그 타이틀을 이야기했다라는 편견.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시면 세계사 학습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요 강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끝났기 때문에 요 선사문화 문명의 발생이다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인류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서 인류가 이제 출현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선사문화의 발전이다라고 해서 선사문화는 구석기하고요, 신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사다라고 하는 건 역사, 기록이 있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요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명의 발생이다라고 하는 이 문명 자체가 바로 청동기, 세계사 교과 그 세계사적 관점 안에서는 청동기와 함께 이제 교류가 일어나면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면서 문자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계급이 발생하고 또 국가가 출현하는 형태, 바로 이런 어떤 일련의 형태가 바로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문명은 세계에서 세계 4대 문명이다라고 하는 큰 강가 유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자, 그 다음에 인도 문명,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네 가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의 에게 문명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서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의 히타이트, 동부 지중해 연안입니다. 히타이트, 그 다음에 페니키아, 그 다음에 헤브라이, 그죠? 이런 어떤 민족들의 어떤 특징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게 문명과 함께 동부 지중해. 자,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류의 출현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출현과 관련된 부분. 미리 보는 핵심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립보행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원숭이로부터 진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네 발이 아닌 이제 직립보행,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손이 자유롭잖아요. 자, 그래서 도구의 사용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하는, 그죠? 요 인류의 어떤 이름, 그죠? 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불의 사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류의 출현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생각지도 안에서 인류의 특징을 파악해보자라면 인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직립보행과 불의 사용과 도구, 그 다음에 언어의 사용이 같이 일어나는 바로 이러한 어떤 형태의 그 인류가 등장하는 것, 바로 이게 인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출현과 관련돼서 선사시대 인류의 진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에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인류의 출현과 관련돼서 선사시대 인류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최초의 인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초의 인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약 대략 한 390만 년 전, 그죠? 390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가 등장을 했고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원숭이에서 조금 진화된 형태예요. 자, 그러다가 바로 호모 에렉투스다라고 약 180만 년 전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요 호모 에렉투스는 베이징인 또는 자와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입니다. 요때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요거 뭐 들고 있잖아요. 그죠? 요 불입니다. 불. 그죠? 그러니까 불을 사용합니다. 불을 다룰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 보시면 도구를 들고 있잖아요. 불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손이 땅에 닿지 않은 형태로 완전히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완전한 직립보행. 이게 특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약 40만 년 전인데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시체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매장했다는 건 죽은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종교적인 어떤 감정과도 굉장히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하는 약 20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으로 대표되는 바로 현생 인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생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생 인류와 가장 대표적인 좀 현생 인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바로 요때 이제 뭐 상동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현생 인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이들이 이제 벽화를 그렸고, 그죠? 알타미라 또는 라스코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을 좀 그렸다라고 하는 거고, 황색, 황인종, 그죠? 그 다음에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과 관련된 어떤 유색 인종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요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선사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류의 출현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인류의 출현과 관련된 부분 간단히 정리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죠? 그다음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사문화와 관련된 부분 구석기와 뭐 신석기 문화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국사에서도 살펴보셨기 때문에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뗀석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죠. 그죠? 떼어진 조각, 그죠? 그게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간석기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갈아가지고 진행된 거니까 도구를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신석기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사냥과 채집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요게 바로 채집 단계의 구석기고요. 자, 그다음에 토기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생산이 된 걸 담는 토기,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하는 키워드 여러분들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갔을 때 어떤 생활 전반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움집과 관련된 어떤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어떤 생활 터전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키워드가 구석기의 키워드냐, 신석기의 키워드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생각지도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구, 경제, 주거, 문화와 관련돼서 구석기, 신석기가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 구석기 시대 때 도구는 뗀석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도구를 사용했다가 돌을 집어 던져서 떼어진 조각이 굉장히 조금 날카롭다 이래서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사용한 겁니다. 그죠? 그걸 주먹에 딱 쥐고 나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게 주먹도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석기 후기 때쯤 돼서 요거를 조금 창의 형태로 이렇게 해갖고 묶어가지고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게 승배찌르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뗀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때 신석기 때는 간석기다라고 하는 거죠. 요건 굉장히 좀 매끄럽게 이제 갈아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질반질. 어떻게 보면 뭐 칼 같은 모양의 어떤 돌이 굉장히 좀 조약돌 비슷하게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게 간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와 관련돼선 구석기는 사냥과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과를 다 따먹어요. 그럼 사과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동합니다. 그죠? 주거 형태가 그래서 이동생활합니다. 이동생활하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굴이나 숲속에 막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동굴 같은 데 그냥 있으면 비 피할 정도로 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동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굴에 내가 내일에는 뭐 사슴을 뭐 내일 뭐 맘모스 이런 것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럼 그런 것들을 그림에 그리는 거죠. 소를 잡아야 되겠다. 그럼 소 같은 거 막 그리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죠? 이걸 좀 잡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어떤 주술적인 어떤 부분들의 벽화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인상 이런 것들이 조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석기로 넘어갔을 때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농경과 목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돼요. 농경과 목축이다라고 하는 걸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 이제 식량을 채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다라고 하는 건 식량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하는 단계로 갔다. 이걸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식량을 채집하는 단계에서 생산하는 단계로의 어떤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정착 생활에는 움찌이다라고 하는 걸 짓죠.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 바로 곡식에다가 물을 줄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니미즘, 그죠? 이런 어떤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석 숭배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세계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거석이다라고 하는 그 영국의 뭐 스톤헨지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큰 돌이 있어요. 이게 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석기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크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신석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요. 바로 대략 한 1만 년 전. 1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게 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 맘모스라든지 이런 거대한 동물보다는 뭐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작고 빠른 동물들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잔석기다라고 하는 형태로 어떤 도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 어떤 신석기로서의 신석기 혁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도구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1번에 나타나 있는 주먹도끼죠. 그래서 주먹으로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사용할 수 있는 주먹도끼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바로 세계사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풍만한 여인상이다라고 합니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다른 말로 풍만한 여인상이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그 여인의 어떤 다산을, 그죠? 그리고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구석기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거주지는 동굴이나 바위그늘. 자, 그 다음에 라스코 동굴벽화가 대표적이죠. 그죠? 요 부분이 라스코 동굴벽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사문화의 발달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가져온 요 자료는요. 바로 요거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구석기 마지막, 그죠? 1만 년 전, 요때쯤입니다. 신석기로 넘어가는 요 찰나에 어떻게 됩니까? 농경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요게 바로 영국의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예요. 그래서 신석기 후기에 거석 문화를 대표하는 주적으로 종교의식이나 천문관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서 이 자료가 나오면 스톤헨지, 그죠? 요건 신석기다라고 하는 거. 신석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톤헨지는 신석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신석기인들의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신석기 혁명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뗀석기에서 간석기로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실제 이동 생활을 하다가 뭐 합니까? 정착 생활을 하고, 그죠? 식량을 채집하다가 생산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생산하는 단계로. 이게 신석기혁명이다라고 했죠. 이 생산된 곡식을 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토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어떤 토기, 그죠? 이런 토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집하다가 생산했다 농경도 하지만 목축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축의 사육 이런 것들이 이제 소에 먹이를 주면서 가축을 기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신석기 어떤 나타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뭐 갈판과 갈돌 이래가지고 맨들맨들하게 갈아진 형태가 이제 간석기의 대표적인 신석기의 유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신석기 후반기 때 지금 보시면 이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죠? 농업 기술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 사유재산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고 남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요. 사유재산,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편차에 따라서 바로 위와 아래, 지배와 피지배의 어떤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신석기 후반기 때 나타난 변화고요. 이게 바로
청동기를 사용하는 어떤 문물 속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문명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선사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조금 선사문화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까 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살펴보시면 구석기 시대 인류는 전적으로 사냥, 고기잡이, 과일, 뿌리줄기, 그 다음에 땅벌레, 채집 등에 의존했다. 그래서 채집, 식량 체진에 의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자연이 공급이 허락한 식량의 양에 따라 인구가 제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석기가 되자 인류는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길러 식량 공급을 스스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 적당한 환경만 주어지면 한 사회는 필요 소비량 이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아지면 뭐합니까? 개인의 재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발굴된 것 중 신석기에 속하는 사람의 뼈 숫자는 유럽에만 발굴된 구석기 전체 사람 뼈 숫자보다 수백 배 이상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서부터 인구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고요. 자, 다음 자료에서 신석기 혁명을 서술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석기 시대가 되자 인류는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길러 식량 공급을 스스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적당한 환경만 주면 한 사람이 필요한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채집 단계에서 식량 채집 단계, 식량 생산 단계로 갔던 신석기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혁명이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발표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한 사회의 어떤 식량을 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 인류 삶에 끼친 영향이다라고 하는 식량 채집 단계에서 식량 생산 단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문명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명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 미리 보는 핵심어 여전히, 그죠? 역시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문명. 자, 그럼 도대체 문명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청동기다라고 하는 게 등장했네요.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때는 이제 돌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다면, 뗀석기나 그 간석기를 사용했다면 청동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자다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왜 이 시기 때 문명과 관련해서 문자가 등장을 할까? 자, 그다음에 국가다라고 하는 게 또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이다라고 하는 요 키워드 안에, 여기 보시면 생각지도 안에서 보시면 문명이다라고 하는 이 문명의 탄생 속에 청동기의 사용과 문자,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형성이다라고 하는 거, 더욱이 계급 발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조화되면 문명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문명 속에 바로 청동기, 문자, 계급,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문명이, 그죠? 청동기, 문자, 계급,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요소들로서 이제 구성됐던 이제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 문명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을 세계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고요. 대표적인 문명의 발생지를 나타내고 있죠. 세계 4대 문명이다라고 이른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문명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일강 유역, 바로 여기가 이집트가 되겠죠. 이집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더스강 유역이 바로 인도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황허강 유역, 이쪽이 바로 중국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세계 4대 문명, 대표적인 문명의 발생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다라고 하는 건 농경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농경은 이미 신석기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문자를 사용하고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출현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문명이고, 그 세계 가장 먼저 출현한 4대 문명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청동기가 사용되고 관계농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이 증대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정복전쟁이 촉진되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역이 증진하게 되면서 문자가 발명됐다. 그러니까 교역이 증진했다. 대표적으로요,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교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줬다. 그럼 그거를 한참 지나면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문자가 발명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명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냥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사회적인 변화로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문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자가 발명되었고 인류는 문자가 없는 선사 시대에서 문명 단계와 역사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처럼 문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하게 되고 직업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부와 권력에 따라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배와 피지배가 발생하고 바로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그런 국가의 리더인 왕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으로서 바로 신권 정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그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조금 공통적인 어떤 문명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내신 시험을 보시든 아니면 수능을 보시든 간에 이제 시험 문제화 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이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핵심, 미리 보는 핵심어. 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이 핵심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지 이 핵심어가 이집트 문명인지 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처음 수업 듣는 친구들은 조금만 아마 살펴보시면 되는데 아마 눈치로 조금 어느 정도 그 느낌으로 아시는 친구들은 특히 또는 이거 중학교 때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함무라비 법전. 요거 대표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죠? 함무라비 법전이다라고 하는 거. 함무라비 법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죠? 함무라비 법전은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지구라트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라트. 지구라트 뭐지 이거? 바로 신권정치, 신정정치 어떤 특징이죠. 요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과 지구라트다라고 하는 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어요. 자, 피라미드. 이거 이집트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이집트. 그 다음에 사자에서. 그죠?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요것도 이집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집트. 자, 그 다음에 카스트제,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잔존해서 남아가지고 인도에 굉장히 좀 그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생활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브라만교 요것도 바로 인도에서 나타난 종교이기 때문에 인도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고 갑골문과 봉건제 갑골문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요게 바로 중국 문명이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키워드, 이집트 문명 키워드, 인도 문명 키워드, 중국 문명 키워드 각각 두 개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푸시는데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평이한 문제들은 그냥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럼 생각 지도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심화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각각의 문명적 특징이다. 현세적이고 지구라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세적이다라고 하는 특징.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내세적이다라고 하는 특징. 그 다음에 상형문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자, 인도 문명의 특징은 카스트 제도, 그다음 베다가 나오네요. 베다, 그죠? 베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따가 선생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과 관련돼서 갑골문, 그죠? 갑골문, 그다음에 천명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지도 안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도 같이 좀 포함하셔서 여러분들 좀 보시죠. 현세적,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그 다음에 내세적, 이집트 문명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이 지도를 딱 확대한 걸 갖고 왔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갑니다. 이쪽이 이제 요 두 강 사이에서 굉장히 비옥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모양이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쪽에는 이제 수메르, 그 다음에 아카드, 그 다음에 아무르인들이 이쪽 지역에 각각의 이제 국가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3,500년 정도, 그죠? 요때쯤에 이제 최초로 이제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지역 자체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두 강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쪽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주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국가들은 이 강의 홍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상으로 놓고 보시면요. 지도상으로 놓고 보시면 바로 이쪽 지중해 연안 쪽이지만 요 아래쪽으로도 뻥 뚫려 있고요. 요쪽으로도 지금 또 뻥 뚫려 있고 요쪽으로 들어가면 그죠? 그다음에 요 아래로도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고 요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도 뻥 뚫려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저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리스 요쪽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방이 넓게 뚫려 있어요. 산지가 없습니다. 이쪽 지역이. 그죠? 지역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상당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루 지역에 수메르인들이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죠? 주변에 이민족들이 땅이 비옥하고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잦은 침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민족이 아주 잦은 침입이 있었다. 이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교체되면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맨 처음으로 수메르인. 자, 그 다음에 아카드인. 자, 그 다음에 아무르인이 국가를 만들게 되고요. 자, 이 중에 이제 마지막 아무르인 때 만든 국가가 그 유명한 바빌로니아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빌로니아다라고 하는 국가고요. 바로 이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이 우루 지역에 만들었던 이 수메르인들이 어떤 국가 때부터 나타났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특징이 바로 이 이후에 아카드 아무르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고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유물이 바로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다라고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신교입니다. 바로 이 현세적 다신교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유물이 뭐냐?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성술이 발전합니다. 점성술이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이 언제 범람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날씨 이런 데 민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이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달력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태음력입니다. 날짜 이런 것들 계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태음력, 그 다음에 60진법이 발전하게 됐던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기록을 위한 문자 바로 쐐기 문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여닫을 때 문이 그 함부로 닫히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쐐기를 박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요 밑에 박는 거예요. 이게 쐐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쐐기골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고정돼서 승패를 뒤집을 수 없는 확실한 골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게 쐐기예요. 바로 이런 모양으로 문자를 만들었다 해서 쐐기 문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생산량도 많아지고 교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인 쐐기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자료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과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은 보시면 여기 지금 쐐기 문자로 새겨진 법령이다라고 돼 있고요. 쐐기 문자로 여기 함무라비 법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요 밑에 함무라비 법에 대한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해보복법이다라고 해서 눈눈 이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요게 지금 함무라비 법전이다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집트 문명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집트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집트 문명이다라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기원전, 그죠?
기원전 대략 한 3000년경 요때부터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요 지역이 지금 요 강 자체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일강이다라고 하는 이쪽은 굉장히 좀 비옥한 충적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이다라고 하는 건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뭐 굉장히 좀 비옥한 어떤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형상으로 놓고 보셨을 때 지금 여기가 홍해가 있죠.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아프리카 쪽이에요. 이쪽도 사막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요,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북쪽에 또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나일강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시나이 반도 있는 이쪽 가나안에서 이쪽 바로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거든요. 바로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입니다. 지형 자체가 이 폐쇄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다. 자, 그래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했던 게 바로 요 이집트 문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집트 문명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면 신정정치입니다. 신전정치고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파라오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형태의 어떤 전제 정치를 보이죠. 바로 파라오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미라로 대표되죠. 미라. 어떻게 보면 시체를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했다. 이거 의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학도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폐쇄적이기 때문에요. 현재가 굉장히 좀 행복해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잘 체크를 하면 농사 짓는 것들에 대해서 외적의 침입도 별로 없고요.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게 내세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자가 이제 올레자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죽은 이후에 오는 세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석을 하시면 그래서 내세적이다라고 보시고요. 이집트 하면 신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신교입니다. 바로 이 내세적 다신교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바로 사자의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안내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죽은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니까 내세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피라미드 모르는 친구 없겠죠.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를 보시면 굉장히 좀 거대합니다. 거대하니까 이걸 계획하기 위해서 굉장히 측량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좀 기하학적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날씨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나일강의 범람을 조율하기 때문에 날씨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태양력, 여기서는 태양력이 발달하게 되고요. 십진법이 발달합니다. 십진법. 자, 그다음에 나일강 옆에 이제 보시면 파피루스가 있어요. 그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바로 상형 문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파피루스,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집트 문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조금 보시면요. 여기죠. 지도가 나와 있고요. 로제타 석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1798년 요때입니다. 이때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발견하게 된 게 바로 로제타의 비석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시면 아마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큰 은혜를 베푼 것을 찬양하는 글인데 민중 문자와 그리스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로제타 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 이집트 민중 문자, 그리스 문자가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좀 문자 해독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 바로 요 기자 지역입니다. 멤피스 요 아래 이제 기자 지역에 바로 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다. 요 정도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제일 먼저 선생님이 4대 문명 중에 진행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올 때요. 메소포타미아냐 이집트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섞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현세적이다라고 하면 이집트 문명 내세적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60진법이다라고 하면 이집트 문명의 10진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상반됩니다.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좀 굉장히 개방적이다라고 하면 지형적 특징이,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특징점에 대한 자료들을 좀 모아보면요, 지구라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게 지구라트다라고 하는 유물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발달한 수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과 세 계절을 가지고 나일강의 수위를 여기에 따라서 나눠서 이런 것들을 측량하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학적인 부분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죠? 뭐 기하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발달했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길가메시 조각상이고요. 바로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속에 나타나 있는 거 보시면 길가메시가 먼 여행을 떠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결국, 그죠? 인간은 죽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좀 행복한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길가메시 서사시의 어떤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죠? 길가메시, 당신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만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죠.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이게 바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집트에 나타나 있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자에서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만 봐도요, 여기 이집트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요.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대 문명 중에 요 인도 문명이다라고 하는 걸 또 보죠. 지도상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요쪽에 펀자브 지방, 그 인더스강의 펀자브 지방, 이쪽에 인더스강이 있고 이렇게 겐지스강이 있는데요. 펀자브 지방의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인도 문명의 좀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좀 될 거고요. 요 인도 문명이다라고 하는 건 기원전 대략 한 2500년경.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펀자브 지방의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하라파 문명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요쪽 지역에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문명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채도, 색깔이 들어가 있는 어떤 토기,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상형 문자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펀자브 지방, 인더스강 유역의 펀자브 지방의 요 두 도시 국가인데, 이 도시 지역의 어떤 국가의 형태가 좀 계획된 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획된 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도로, 그죠? 또는 뭐 목욕탕, 그죠? 그 다음에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문명, 인도 문명의 특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그 유물이 바로 인장입니다. 인장.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그 쐐기 문자로 기록되던 인장이 바로 요쪽에 이제 죄송합니다. 인도 문명에 있었던 바로 이런 인장, 이런 것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쪽에서도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상호 이제 교류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대략 한 기원전 1800년 언저리에 홍수가 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천재지변이죠. 홍수가 나게 되면서 이런 어떤 수로 변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모헨조다로 하라파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의 문명이 굉장히 좀 쇠퇴합니다. 쇠퇴하다가 기원전 1500년쯤에 바로 요 아리아인이다라고 돼 있죠. 기원전 1500년. 바로 이 북쪽이나 이쪽에서 아리아인들이 이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바로 이들이 기원전 1000년쯤 됐을 때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겐지스강 연안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펀자브 지방을 정복하겠다는 이 아리아인들의 이동. 요게 대략 한 기원전 1000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겐지스강 유역이 굉장히 좀 습합니다. 근데 이런 습한 지역에다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겪었어요. 자, 그랬는데 농사를 좀 잘 되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됐던 게 바로 철제,
농기구 때문이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 아리아인들이 철제 농기구, 그렇다는 건 철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실제 기존의 겐지스 강유역에 있던 그 민족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이제 그 지배하면서 이제 지배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카스트 제다라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이제 신분 계층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이들은 브라만이다라고 하는 종교, 그래서 브라만교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브라만교 안에서의 어떤 태양이라든지 물, 불 같은 어떤 자연 신을 숭배하는 어떤 찬양집 이런 것들이 바로 베다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교와 베다다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도 문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요. 그죠? 이게 이제 인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모헨조다로 그다음에 도시 유적과 인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헨조다로에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도 발굴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상호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요 문자 자체는 아직 해독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나타나는 인물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모헨조다로 그리고 인도 문명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카스트 제도입니다. 브라만 사제고요.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무사, 나이샤 평민이고요. 수드라 주로 노예다라고 하는 이 네 계층의 카스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이제 여전히 일상생활에 인도에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명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명이다라고 하는 건 대략 한 기원전 2000년 언저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책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대략 한 기원년 2000년 언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도상으로 나타나는 거 황허강 유역의 바로 이쪽입니다. 실제 기록에서는 중국의 최초의 국가가 하왕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다라고 하는 한나라 시대 때 사마천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썼던 이 책에 하왕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설상의 그냥 국가다라고 보고요. 지금 최근에는 대략 한 이리두 문명 자체가 신석기 후반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났던 이런 어떤 문명 자체의 어떤 이리두 문명의 유적지가 이제 하왕조로 추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이 되지만 전설상에 이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이제 상나라를 기억하시면 돼요. 상나라는 마지막 수도가 바로 은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이다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상나라는 그냥 은나라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 나라가 기원전 160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거는요. 유물 유적을 이제 봤더니 그죠? 갑골 문자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근대에 있어서 중국의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어떤 그 약을 만들려고 이제 그 거북이 그 등딱지 백딱지나 그죠? 그다음에 그 소의 어떤 그 어깨뼈나 대퇴부뼈 이런 것들을 다리려고 했고 약재로 사용하려고 중국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모았다가 거기 안에 이제 글자가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갑골 문자다라고 하는 형태 이제 해석을 해서 요게 이제 한자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봤더니 이게 점을 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어떤 내용들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신정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이 점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신에게 물어볼 내용들을 기록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홈을 딱 파가지고 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달굽니다. 그러면 이제 쪼개지잖아요. 이게 쪼개진 조각을 가지고 왕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정인이 있고 그걸 왕이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정정치다. 신에게 물어보고 정치를 했다. 바로 갑골 문자다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은허다라고 하는 바로 수도, 그죠? 요 지역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은허의 어떤 그 왕의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왕을 모시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묻었더라. 바로 그게 순장의 풍습이죠.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이게 도시국가의 어떤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허를 중심으로 이렇게까지 그냥 어떤 그 세력의 범위가 있었고 이쪽이 다 그냥 땅이 아니라 각각의 이쪽 지역에 도시가 있었다. 저쪽에 도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냥 도시국가의 어떤 연합적인 세력의 범위가 그냥 이 안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읍제국가다.
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냥 요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바로 이 은허를 중심으로 했던 이 상나라에 반대했던 세력이 바로 요 호경이다라고 하는, 그죠? 요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상나라의 어떤 세력 범위 안에 있었던 국가잖아요. 바로 여기에 호경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 바로 요 상나라를 뒤집어 엎고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주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기원전 11세기 정도에 이제 상으로부터 주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신정 정치 어떤 정통성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의 뜻이 지금 상나라 왕에게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주나라 왕에게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내용적 근거, 이런 어떤 특징이 뭐냐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하늘의 명이, 그죠? 상나라 왕실에서 주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천명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천명사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명사상이다라고, 그러면 왜 하늘의 뜻이, 신의 뜻이 상나라 왕으로부터 주나라 왕으로 옮겨졌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부터 하늘의 명이 옮겨졌기 때문에 주나라 왕을 따라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 이유는 명백하게 상나라 왕실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죠.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뜻이 우리 쪽으로 옮겨졌다. 우리 집안으로 옮겨졌다. 우리 가문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나라의 어떤 정치보다는 다르게 어떻게 했다? 덕으로서 통치하겠다. 그래서 덕치주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바로 어떤 유교 또는 육아의 어떤 형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호경이다라고 하는 곳이 수도가 되겠습니다. 호경. 아까 지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주나라는 호경이다라고 하는 곳이 수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주나라는 이 상나라와는 좀 다르게, 그죠? 지금 보시면 상나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주도권을 갖고 왔을 때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왕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그죠? 자, 그래서 가지고 온 시스템이 바로 봉건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 봉건제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종법 질서다. 그래서 종법 질서에 입각한 봉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요. 주나라 그 왕을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주천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주천자가 지배하는 지역, 그 주변 지역으로서 바로 주왕실의 친한 친척 세력들이 각각의 제후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이쪽에 뭐 주왕실에는 좀 더 옹호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방어막이 되는 형태가 바로 봉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천자는 실제 여기만 다스려요. 근데 다른 지역은 각각 제후들에게 분봉해주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제 부여해주는 거죠. 토지를 부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봉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봉건제 시스템이 종법 질서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천자가 있으면 주천자 밑에 제후가 있어요. 그 제후 밑에 경대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사다라고 하는 바로 요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주천자의 아들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은 주천자의 직위를 이어받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바로 한 단계 내려가서 제후가 돼요. 제후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제후의 직위를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내려가서 경대부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내려간다. 그죠? 그러니까 즉 장자 위주로 내려가는 이 종법 질서에 입각한 어떤 혈연적인 어떤 유대 관계를 유지했던 거. 그죠? 그래서 바로 주천자 주변에 제후로 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바로 주천자의 동생들이 되겠죠. 친인척입니다. 그죠? 이런 형태의 어떤 체제가 봉건제, 즉 종법 질서에 입각한 봉건제가 바로 주나라의 대표적인 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바로 각골 문자와 관련된 부분과 이 종법 질서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교과서의 내용들이나 자료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각골문과 관련된 거고요.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중국의 그죠? 청동 세발소시다라고 하는 형태죠. 그 청동 요 내용 자료들 보시면 되고요. 주천자 그죠? 천자 밑에 혈연적 관계의 종법에 의해서 제후 그죠? 분가하게 되면 그죠? 그다음에 요 주천자와 제후의 관계는 주천자가 땅을 그죠? 하사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군사적 의무나 조공을 하는 형태 그죠? 이게 전형적인 봉건제 시스템입니다. 그 제후 밑에 경대부나 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봉건제 보면 봉건은 토지를 나누어 주어 분봉했다는 것, 제국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왕이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하는 대신 조공과 군사적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의 형제나 친척을 제후로 임명하여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법 질서를 기반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4대 문명과 관련된 부분의 특징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중국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외적으로 바로 요 동부 지중해, 바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크노소스, 그 다음에 그리스 있는 이쪽 지역이죠. 트로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그 이집트고요. 바로 요 옆쪽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예요. 바로 이쪽에 동부 지중해가 아나톨리아 지방하고 가나안 지방입니다. 바로 이쪽 지역에서 나타났던 페니키아, 히타이트, 헤브라이, 에게 문명의 어떤 특징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키아인들 하면 여러분들 대략 한 기원전 12세기부터 9세기 정도의 페니키아인들이 바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시돈, 그 다음에 그 아래 티루스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이 시돈과 티루스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민족입니다. 해상민족이에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바다로 나아갔고요. 바로 아프리카 요 북쪽 지역에 가서 보시면 식민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그 식민도시가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다라고 하는 식민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이 바로 페니키아인들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고요. 바로 이들의 문자가 바로 표온 문자입니다. 표온 문자. 지금까지 대부분 상형 문자만 봤는데 표온 문자입니다. 이거는 소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상형 문자다라는 건 어떤 그림이나 형상을 가져다 문자로 만든 거고요. 표온 문자는 이 발음되는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을 표기한 겁니다. 그죠? 이게 대표적으로 알파벳의 기원이에요.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중요하게 되죠. 표온 문자다라고 하는 알파벳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거. 자, 히타이트인들은 대략 한 기원전 2000년에서 1200년 뭐 요때쯤 언저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페니키아인들의 왕국이 만들어졌던 게 바로 요 아나톨리아 지방 요쪽입니다. 요쪽이고요. 죄송합니다. 히타이트인들이죠. 히타이트인들 아나톨리아 지방이고요. 히타이트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철제, 무기, 전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왕국을 만들었고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의 서아시아 지방에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게 히타이트인들의 특징이고요. 헤브라이 하면요. 그죠? 헤브라이 민족 하면 바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왔던 그죠? 그 아브라함의 민족 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지방이죠. 가나안 지방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도 그 예루살렘과 그다음 팔레스타인들의 어떤 분쟁 지역이 되는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요 헤브라이 민족인데 실제 이제 그 애굽이다라고 하는 게 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역에서 홍해를 갈라서 이제 모세의 기적에 의해서 이제 넘어와서 가나안 지방 이쪽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정착하게 됐던 시점이 대략 한 한 15세기 정도 뭐 이때쯤인데 실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된 거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됐던 게 바로 11세기입니다. 기원전이죠. 기원전 11세기 정도가 됐고요. 요 가나안 지방에 정착을 했죠. 가나안 지방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유일신 사상의 유대교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요게 유일신 사상입니다. 야훼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이 그 이후에 크리스교라든지 이슬람교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은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던 여러분 현명한 왕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실제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눠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눠졌다가요. 나중에 이제 서아시아 파트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요. 유대는 남아 있다가 나중에 신바빌로니아다라고 하는 국가에 정복을 당하는데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2세다라고 하는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국왕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바빌론이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역사상의 바빌론 유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게 문명으로 돌아와서 에게 문명은 여기 보시면 그리스, 그죠? 요쪽 지역입니다. 그 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크노소스, 크레타, 그 다음에 요 그리스 미케네 이렇게 있죠. 바로 요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게 문명은 크레타 문명. 바로 요 크레타 섬에서 나타난 문명을 크레타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요게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고요. 여러분 그 미노스 왕 신화 알죠? 그죠? 그래서 머리는 소고요, 몸은 사람이. 그죠? 그리고 미노스 왕의 그 궁 있죠. 바로 그 미궁이 크노소스 성이다, 궁전이다라고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크레타 문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 문명을 이어받은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 이 미케네 문명하면 이제 그 유명한, 그죠?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타 문명을 계승했던 어떤 그 천동기 문명이다라고 하는데, 국왕이다라고 하는 아가멤논 있죠. 아가멤논과 그죠? 트로이와의 어떤 전쟁.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킬레우스가 이제 등장했던 부분이 바로 요 전설상의 문명, 미케네 문명이다라고 보시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에게 문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가지 이제 동부 지중해 지역의 페니키아인들, 히타이트인들, 헤브라이, 그다음에 에게 문명의 크레타, 그다음에 미케네 문명의 어떤 특징 이런 것까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이제 자료를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도상에서 놓고 보시면 그죠? 이쪽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위지도의 빈칸을 채워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음력 67번 세기문자 지구라트라고 하는 특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어 있고요. 이집트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 문명의 특징점들을 보시면 내세적이고 그죠? 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내세적이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사자에서다라고 피라미드, 그죠? 파피루스 종이, 그죠? 이런 것들 특징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의 특징, 이쪽 지역에 하라파 모헨조다로다라고 하는 계획된 도시,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인장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리아인들이 와서 겐지스 강유역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카스트제 또는 뭐 브라만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태음력, 그다음에 각골문, 은허유적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중국 문명의 특징이죠. 중국 문명이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최초의 전설상의 왕조인 하왕조, 그다음에 상왕조, 주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 설명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왕조 하면 은허다라고 하는 지역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했던 읍제국가 형태, 그죠? 그다음 각골문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왕조다라고 하는 건 이 상왕조로부터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명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천명사상, 덕치주의, 그죠? 그다음에 봉건제, 바로 종법 질서에 입각한 봉건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오리엔테이션과 좀 섞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나 내용이 좀 길어졌고요. 내용도 좀 많았습니다. 좀 자세히 기초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요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굳이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가 아닐지언정 그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강, 3강, 4강 해서 30강까지 여러분들 쭉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재밌는 요소들을 막 더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강을 부탁드리고요. 2강 여러분들 또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강의 때 좀 더 나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해독하자! 반드시!